아, 26번에 3번 조금 이제 읽다가 정정하겠습니다. V자형 어쨌든 배치는 앞사람이 어, 시선을 방해받지 않고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넓은 곳에서는 연사가 이렇게 된 공간에선 연사가 중간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을 돌면서도 사실 어느 정도 집중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지만, 스탠다드형 V는 사실 상호작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일방적인 소통이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극장형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 배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장이 이렇게 단으로 만들었다면 V자형은 그냥 평지에서 앞사람의 시야를 좀 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으로 3번입니다. 27번. 호텔의 기능별 업무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컨벤션 기획자를 돕는 담당자는 호텔 안에도 컨벤션 서비스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 부서에서 주로 하냐면 F&B 매니저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F&B 매니저가 하다가 좀 큰 곳에 흔히 말하는 컨벤션 홀이 있고 그랜드 볼룸 호텔 안에 이런 컨벤션 시설이 만약 있다면 세일즈 지배인이 보통 또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세일즈, 흔히 말하는 객실 판매원이죠. 객실 판매원이 이런 기획자를 같이 PCO를 돕고 유동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8번. 전시회의 수입 항목이 아닌 것은 전시회의 수입 항목, 컨벤션의 수입 항목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는 1번 전시회장 임차료 맞습니다. 전시회장 임차료가 흔히 말하는 전시회장이라고 했지만 전시장을 임대하는 거는 기획자가 하는 것이죠. 그럼 임대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임대인, 임차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임대인은 누굴까요? 그렇겠죠. 임대를 하는 컨벤션 센터겠죠. 임차인은 그럼 누굴까요? PCO입니다. 그러면 컨벤션 센터를 빌리는 건 임차하는 건 PCO, 그 다음에 빌려주는 건 컨벤션 센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임대를 PCO가 임차를 했지만 그 임차한 곳에서 다시 재임차를 부스별로 전시회에 각 부스별로 또 임대를 하는 쪽이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를 또 받게 됩니다. 각 부스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PCO들은 또는 전시 기획자들은 또 임차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PCO가 되는 거고요. 임차인은 각 부스, 각 기업의 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누가 빌렸고 또 누가 쓰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전시회장 임차료. 그러면 기업이 행사를 기획한 기획사에게 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주최자가 되겠죠. 그런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 그리고 부스 판매 대금도 당연히 수입 항목입니다. 그리고 어, 3번 전시회 디렉토리 판매 수입. 전시회 디렉토리를 판매를 하죠. 그럼 디렉토리 판매 수입도 당연히 판매가 될 거고 광고 수입. 광고 수입 등은요. 이거는 특별히 광고 수익은 수입 항목이 아닙니다. 수입 항목이 안 되고 이 광고 수입은 오히려 전시회를 한다고 광고를 내줘서 그것이 수입 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 수익은 지출입니다. 지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8번의 4번. 29번.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회의 시설 요건 중 다른 것은, 틀린 것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나온 관한 법률상 전문회의 시설 요건이
먼저 밑에 한번 보시면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거든요. 이게 컨벤션 홀인데 미팅룸이라고 합니다. 이 미팅룸이 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는 거, 10개 이상 있는 거, 그리고 옥내 5개 전시 면장을 합쳐서 2,000 스퀘어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이게 전문회의 시설 요건인데, 여기서 전문 시설 회의 요건에 다른 것은 3개 국어 이상의 통역 시설. 뭐 최근에 이거는 뭐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죠. 뭐 충분 조건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둘 다 수용하는 조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답은 4번 3개 구상 이상의 통역 시설입니다. 다음은 보겠습니다. PCO에 관한 기능에 대해 설명과 틀린 것은, 보통 이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네가 과연 PCO에 대해서 업무를 아느냐, 그리고 컨벤션 뷰로에 대한 업무를 아느냐, 아니면 정부 또는 공사 등등 이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느냐라고 묻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PC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국제회의를 직접적인 경영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국제회의 산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죠. 직접적인 경영 대상을 하는 건 또 맞고, 결국에는 국제회의 산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도 있죠. 그죠? 이 업체가 잘 되게 되면 국제회의 산업을 촉진하겠죠. 그 다음에 3번, 국제회의 산업의 실무적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로 국제회의 산업의 실무적 집행 기능을 하고 있어요. 실무를 띄고 있는 거죠. 4번, 국제기구의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최지 국제회의 기획업체의 자문력을 담당한다. 그렇죠. 담당하죠. 하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립을 직접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의 국제회의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직접 담당한다. 이거는 관련 부처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을 직접 담당하는 거는 요즘에는 마이스 산업협의회라고 우리 여러 가지 조직을 대변하는 협회나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보통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죠. 이런 정부에서 이런 법제나 여러 가지 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수립이 돼서 확정화돼서 다시 하향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립은 여기 PCO가 하지 않고 정부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31번 또 나왔습니다. 회의실 좌석 배치 방식 중 사람들을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배열 방식은, 이건 진짜 그냥 외워두시는 게 나아요. 교실식 좌석 배치랑 극장식 좌석 배열, 회의식 좌석 배열 다양한 게 있는데, 가장 많은 건 여러분들 상식선을 생각하면 돼요. 극장에 여러분들 입장해 보세요. 앞에 책상 있어요, 없어요? 리클라이너나 요즘에 다 변형되어 있지만, 기존의 극장식이라 하면 이 단계별로 높이를 조절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고 앞에 책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도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답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배열 방식은 무조건 극장식 배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 연회식이나 회의식은 어쨌든 책상이 필요하잖아요. 필기를 하거나 목걸려 하면 데스크가 필요하고요. 또 교실식 좌석 배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식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터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32번. 구체적인 사안이나 연구 과제를 다루는 소그룹에만 적용하는 일반적인 회의를 칭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은 새로운 지식, 기술,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간 훈련이 가장 중요되는 회의 유형은, 여러분들 포럼이나 심포지움은 아닌 건 알겠죠? 포럼이나 심포지움은 주로 뭐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형식이긴 하지만 연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연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주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상호작용은 뭐 원활하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8대2, 9대1 정도의 연사가 9, 그 다음에 질문이 1 정도의 어떤 청중과
그 다음에 발표자 사이에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다. 5대5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지식,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공유한, 각자의 자기 생각을 공유하고 자기 주장을 발표하고 논증하고 논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상호간 훈련이 중요해서 그런 지식을 교환하는 자리가 즉석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은 보통 워크샵입니다. 워크샵이고 보통 워크샵은 뭐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30명에서 35명이라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명에서 40명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포럼 같은 경우,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도 30명, 40명이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소통에 의한 사실 발표자가 거의 다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클리닉은 바로 어떤 기술 시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 훈련 등을 한 사람의 지식을 나머지에게 전파되는 형식으로 해서 같이 뭐 상호작용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워크샵으로 되겠습니다. 자, 33번. 일반적인 국제회의 기획 단계의 절차로 가장 적합한 것은 국제회의 기획 단계로 가장 적합한 것을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회의를 어떻게 뭐 기획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할 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뭔가를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조직을 먼저 만들겠죠. 가장 먼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면 조직도 없는데 누가 할지도 없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개최지 선정을 하고 PCO 선정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도적으로 할 사람의 조직을 먼저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가 결정이 됐으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국제회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기본 방침이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PCO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방향을 세웠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싶고 실행해 나가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면 PCO는 여기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세워옵니다. 이렇게 세워와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번은 PCO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있는 조직위원회한테 이게 마음에 드세요? 저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저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조직위원회에게 제안해주면 조직위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좋을 것 같고, 이건 싫을 것 같고, 이건 필요하고,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목표나 방향들이 설정이 되지 않고 컨벤션 센터에 할 건지 호텔에서 할 건지 여러 가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도출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거의 아웃라인이 잡히면 큰 방향에서 예산을 선정하게 되고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소 선정에 들어가게 되고 기타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참가자 등록비는 얼마 정도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뭐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장 적합하게 잘 설명한 것은 바로 답은 2번입니다. 33번의 2번.